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 10대들이 마약과 총기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원가는 물론 학교 주변에서 마약 거래가 벌어지고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입한 사람까지 체포됐습니다. 검경과 국세청이 합동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연희동 사저에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듯 뭉칫돈이 밀려왔고 전 씨 일가는 벽 뒤에 비밀금고와 도처에 쌓인 현금 가방에서 군용 너플백으로 수억 원씩 담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교복을 입고 마약을 나르는 게 더 좋다. 마약을 나르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 10대들이 마약 배달에 자원을 하고 무서운 마약상을 직접 안 봐도 된다는 사탕 발림과 클릭 몇 번이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광고에 SNS 마약 광고와 주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 관세청은 지금 못 막으면 회복 불능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꾸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후회할 거예요. 확실하게 잡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약 상황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본부 복원을 지시했는데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게 지금 대치동 마약 음료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너무 큰 충격이지만 그 전부터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빙산 위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왔던 모습들이 보이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마약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시험하는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테러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했다. 사실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게 되었고 결국 컨트롤 타워가 이게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겠죠. 물론 다른 것들은 뭐 국정원과 관세청과 그다음에 국세청과 FIU가 다 들어와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 들어와야 되지만 워낙 범죄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적어도 수사의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검찰청의 마약 강력부를 다시 한번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법령 개정이 아니라 그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못 막으면 회복 불능이다. 이 말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이 아이가 이렇게 파티에 간다 그러니까 뭐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콜라 같은 거 나오면 리트머스 종이에 이렇게 찍어서 그게 안에 다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뭐 다들 자녀들 키우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모르는 사람 뭐 주는 거 먹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우리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될 학원가에서조차도 가장 무서운 필로폰을 먹을 수 있다는 사정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건 뭐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빌려서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전쟁하듯이 악하는 소리 나오도록 그 마약 사범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발본색원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아이한테 학교 갈 때 총기 조심해, 학교 갈 때 마약 조심해, 그리고 파티 가면 반드시 음료수에 리트머스 종이 넣어서 위험한 물건, 위험한 마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먹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마약과 특수수사라는 반부패 강력부가 국어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마약 수사는 사실 강력부가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부서는 사실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반부패 강력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반부패라는 거는 화이트 칼라 범죄예요. 제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라는 암호화폐 갖고 장난치는 범죄, 경제 갖고 부정부패 일으키는 범죄, 그다음에 그걸 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몸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고 있는 건데 뒤에 있는 강력부라는 것은 마약 범죄나 조직 폭력배 범죄잖아요. 그럼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육체적인 직접적인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 하나는 지능 범죄화되어 있고 하나는 조직 범죄화되어 있는 걸 같이 묶어 놓으니까 한쪽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물론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수학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의 건전한 상식은 야 국어 선생님이 나라 말씀이 딩깃과 달라 가르치면서 3차 함수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초월 함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강력부를 빼서 이걸 마약 강력부로 만들자라고 장관은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경찰도 지금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불퇴전에 가고 이런 뭐 이수진 장군 때나 나오던 그런 단어들이 동원이 됐어요. 실제로 마약 사건의 1차적인 수사기관은 사실은 경찰이거든요. 뭐 많이 퍼져 있는 마약 밀매라든지 투약이라든지 그것을 단속하고 잡아내는 것은 사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검찰, 법무부 장관하고 어떤 궤를 지금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금 회의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마약 범죄는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노력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불태전의 각오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얘기를 했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마약 사범을 조직을 일망타진한다면 팀원 전원을 승진시키겠다라고 아주 특진의 얘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원 특진의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경찰들이 가장 사실 특진 제일 좋아하는 게 특진인데 전원 특진을 시키겠다.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경찰들한테는 당근을 지금 준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약을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 그런 뜻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경찰도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7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에 검찰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잡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많이 잡아야 될게요.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회할 겁니다. 확실하게 잡고 알겠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거듭해서 해요. 그리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특히 10대 학생들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를 했다고요? 이거는 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 저희같이 형사정책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10대들이 마약을 시작하면 마약을 파는 딜러들에게는 가장 좋은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60 있는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어도 한 20년, 30년, 40년밖에 할 수 없겠지만 10대가 마약 중독되면 70년, 80년, 90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대가 얼마만큼 어떻게 미래가 창대하게 나갈지 모르면 충분히 대한민국 셀럽이 되는가 대한민국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많이 전파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약 딜러에게는 최고의 타겟팅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10대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학교 보내면서 아이야 정말 학교 가서 마약 조심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에는 아편을 집에서 키우고 대마를 집에서 키우고 영화에 나오듯이 방독면 빡 쓰고 필로폰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의 휴대폰이 가장 안전해야 될 아이 공부방에서 마약 완제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휴대폰 안에서 마약 완제품 이거 막아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10대가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이 10대에 대한 마약상들 반드시 중형, 저는 정말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방 근무 중에 부산에서만 2번 근무를 한 이른바 부산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별한 또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 이게 내가 쓴 거예요? 서명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제나 지제나 안 필요해. 네, 본인이 쓴 수사 기록까지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셨죠? 한 장관은 이 시절에 부산이 깡패 마약을 잘 잡는 걸로 유명하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많은 조폭 영화 또 숱한 드라마에서 조폭 마약 범죄 얘기 나올 때마다 단골 소재지 중에 하나가 그렇죠. 부산 아니면 목포. 근데 부산이 참 많잖아요. 부산이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지역에 대한 그 되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잘 곳입니다. 잡는 곳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사실은 경유지라든지 마약의 중간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 2월에도 마약특별본부가 검찰 마약특별수사팀이 다시 발족됐던 거거든요. 네네. 이유는 부산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거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발족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서 마약 범죄들이 꽤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범죄가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거로는 오해를 하면 안 절대 되죠. 그렇게 볼 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 쪽에 마약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팀이 또 전문성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발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검경 그리고 관세청이 함께 꾸리는 앞서는 제가 국세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세청입니다. 이 세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그 전담 인력이 840명을 넘는다는데 자,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 검찰청급 그런 수사 인원 아니겠나 어떻습니까? 인천 정도보다 클 것 같은데 네네. 지게 나오는 CG에서 저 보시다시피 공동본부장을 이제 대검하고 그다음에 국수본에 이제 2개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는 이게 이름이 나중에 바뀔 거예요. 지금은 반부패 강력부장이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이제 공동본부장이 되면서 둘 다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서는 전국에 4개 그리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전국에 60개 지방검찰청에 한 377명 정도가 있는 것이고 경찰 쪽에서는 17개 시도 경찰청과 24개 전담 경찰청을 만들어서 371명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면서 마약 공급책들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진압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런데 도로는 마약이 쫙 많아지면 아무리 진압 정책을 펼쳐도 이 공급자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관세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세청은 우리나라 마약을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문을 잡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세청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저는 관세청에 좀 힘을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게이트가 막히지 않으면 국내에 뿌려지는 마약이 계속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갔을 때 국토안보부 차관이 이야기했던 첫 일성이 그 관세를 하는 문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청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첨단의 어떤 검사기기까지 함께 주어서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막아야 한다. 여기에 꼭 국정원도 함께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코스트가드들이라 그래서 군대 못지않은 전투력, 뭐 헬기도 있고 그 영화의 소재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저 쿠바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범죄자들 잡고 자, 우리도 이 중형이 능사는 아니지만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강력한 조치, 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옛날에 마약청을 이야기할 때는 수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국정원과 관세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단순 투약하는 사람에게는 재활이 필요하고 이들이 있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까지 넓히면 시간이 안 돼요. 어떻게든 진압을 해서 암이 한 4기, 3기 되면 빨리 방사능 치료해서 이 암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진압을 하는데요. 진압할 때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지 그냥 마약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마약 팔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나라 마약 알선을 하는 그 양형 기준을 보면 적어도 대마까지는 그 전체가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영리 목적으로 사실상 마약을 팔지 않는 이상 다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마약 판매상한테는 너무나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좀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고 수사당국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법원이 그에 대한 적정한 필벌의 어떤 형량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뉴스 전문 방송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단독 보도고 검증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죠. 경찰은 청소년 대상, 10대 대상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스쿨벨 2호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학교종을 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하고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1호가 그거예요. 음료 같은 거 일이 발생했을 때 스쿨벨 1호가 그거 하지 말아 달라. 근데 2호는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의를 좀 해달라. 이게 2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경찰이나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저게 이제 저런 문서 저게 통보가 2호입니다. 2호다는 거예요. 종치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보면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라는 거고 그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학교나 학원까지 지금 마약 범죄가 스며들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도 지금 결국은 교육청하고 다 이제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초등학교 주변의 마약 범죄 정황은 사실일까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마약 범죄라는 게 사실 지금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마약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초등학교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퍼져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로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에게 설마 팔지는 않았겠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네.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지금 마약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문제는 10대들이 교복을 버젓이 입고 마약을 나르는 등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SNS, 특정 SNS, 뭐 텔레그램이라고도 하는데 몇 번 누르면 마약을 살 수 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뭐 제가 일부러 뭐 신문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신문사에서 탐사를 했어요. 탐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마약을 사기가 정말 편한가 싶어서 해보니까 정말 30분 만에 뚝딱 마약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진짜 마약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대면으로 했어요. 만약에 제가 상선이에요. 제가 상선이면 죄송합니다. 중간책이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파는 분이면 박지원 변호사님을 찾아요. 찾으면 너 상선이 누구야? 이러면 우리 앵커님을 찾고 난 다음에 저를 찾듯이 뭐 점조직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그냥 네네. 마약 그냥 고구마 줄기 찾듯이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SNS라는 굉장히 유용한 그 인터넷이 이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점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님도 누구에게 내가 이걸 전달받았는지도 모르고 중간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상선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돈은 암호화폐로 전달이 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잡아도 그 잡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물뽕 제품 판매 중이다. 그러니까요. 3,500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 마약 써보니까 어떻더라는 사용 후기까지 줄줄이 달리는 제가 이게 도대체 저 뭡니까? SNS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거기 보면 사는 지역이 어딘가 물어봐요. 제가 뭐 A라는 걸 사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그 언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A라는 걸 사고 싶어요. 그러면 위치를 물어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이에요. 그럼 거기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네 근처에 다 있어요. 예.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꼭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는 결과범을 가중 처벌했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범죄를 마지막으로 최종 했는 사람을 처벌했는데 이제는 SNS가 발달이 되면 광고하는 애들
진짜 뼈저리게 잡아야 됩니다. 뼈 때리게 잡아야 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제발 좀 하는 사람들 제대로 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AI 어떤 기술도 발전하고 또 테크니컬한 기술도 발전해서 광고가 바로 올라오면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집중 단속을 해보니까 10대나 20대 1020 마약 사범들이 줄줄이 그렇죠. 잡혔다. 연령별로 남녀노소 이제 구별 없이 마약이 일반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언론 뭐 SNS나 다크웹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많이 거래를 해서 거기에 집중 단속을 해보니까 당연히 10대, 20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거나 사거나 뭐 팔거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20대, 10대가 한 2,000명 이상이 되고요. 30대, 40대도 있긴 한데 비율로 봤을 때는 10대, 20대가 온라인상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요. 미성년 청소년들을 고수익 알바라고 사탕발림을 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쓰는데 충격적인 내용. 교복을 입고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한다죠? 이게 교복 입으면 저도 굉장히 선하게 보이거든요. 아이들 교복 입고 탁탁탁 지나가면 걔들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교복을? 아니야 그 학생들을 보면 교복 입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렇게 느낀다? 예, 저만 보더라도 교복 입고 우리 저희 이제 회사 바로 앞에도 중학교가 있는데 교복 입고 하면 전부 다 착하게 보이니까 교복 입으면 범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악용하는데 정말 청소년들한테 확실한 어떤 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게 달에 2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금 이제 범죄 수법이 나왔으니까 이 단어는 제가 쓰겠습니다. 던지기 수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던지기 수법 할 때마다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던지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은 올라간다. 그런데 처음 가면 네가 던지길 때 뭔가 어색할 수 있으니 설탕 갖고 한번 던지게 해보자. 이런 거가 예행 연습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이 조직들이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광고하는 거 진짜 제대로 좀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다르파에서는 이거 다 인터넷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도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거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할 때 만들어 놓듯이 이거 단속할 수 있는 제발 기술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승재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마약 배달에 가담한 10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마약을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던지기 수법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마약은 사실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조하는 사람, 또 판매하는 사람, 유통, 배달 여러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마지막에 배달하는 사람을 이제 배달 체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던지기 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어디에 놔둘 테니까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 그걸 드랍시킨다. 드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드라퍼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또 언어 가치는 라퍼라고 해요. 듣자 빼고. 들을 빼고 라퍼라고만 하는데 이게 래퍼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보면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데 라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너 라퍼 할래? 라퍼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드랍시키는 사람. 예, 네. 그를 라퍼라고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저게 던지기 수법이고요. 어느 위치, 뭐 쓰레기통 어디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라 소비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퍼가 거기에 놔두면 이제 그 구매했던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도 이제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마약이 뭐 영화 드라마에서 보니까 유명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렇죠. 마약상을 내가 대면하기는 좀 두렵고 꺼림칙한데 네. 드라핑 한다니까 가서 주워오면 된다. 그렇죠. 돈은 인터넷으로 내고. 본인 입장에서는 던져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지금 접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쉽게 사실 여기 가는 겁니다. 지금 승재원 의원 말씀처럼 많은 돈을 주고 그다지 큰 어떤 힘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다지 무섭거나 범죄에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냥 슬쩍 받아서 나는 모르게 던져놓고 오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대라든지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과거 재벌가 등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마약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이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피자 한 판 가격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로 내려간 겁니까? 뭐 이게 시장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말씀 안 드리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우리 한 그릇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냉면 한 그릇 먹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라고 그럼 만 원, 뭐 1, 2만 원대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공짜 마약을 던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클럽에 딱 가면 클럽에는 그 마약이 차고 넘치는 그 방정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박지원 변호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해서 공짜로 해서 한두 번 하면 중독이 되면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무한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지 중독되가 나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될 수 있어서 절대로 마약 가격의 초기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마약의 양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마약값이 피자값처럼 싸진 건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의 양을 보면 6년 전에 비해서 코카인은 3,600배 넘게 또 필로폰은 30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렇죠. 하네요. 코카인은 우리한테 일반적인 마약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지금 뭐 수입이 되거나 밀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저 1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3만 이상 3,660배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워낙 없다가 지금 폭증한 상태.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필로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그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1만 7천 개 2017년부터 지금 50만 이상 지금 압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건 압수한 양인 거지 암수, 그러니까 안 밝혀진 거는 20-30배 된다고 보면 네. 정말 많은 양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43만 50만이 그램입니다. 예, 네. 저게 압수된 양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한 20-30배가 압수 못했다고 보면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에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함께 총기, 실탄까지 몰래 들여온 40대 마약 판매상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 사범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이 더하죠. 사실 이 사건 딱 오자마자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는 이 마약수사관도 저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진짜 학교 앞에서 마약이 팔리지가 않나. 진짜 제대로 된 거 필리핀 총기 이게 실물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총 100m 정도 유효 사거리가 있는 진짜 권총, 모의 권총이 한 6정 정도 된다는데 진짜 권총이 왔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다 군대 갔다 오셔가 아시겠지만 총은 총알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인데 총알이 이 총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50발 이상의 총알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사망할 수 있는 사건, 사실 수사에서 수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기는 마약만큼이나 중요하고 아니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총기 가져왔다면 어떻게 총기가 수입됐는지 반드시 찾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 영역 내에 총기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앞서 나왔던 이런 젤리 같은 걸 통해 마약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면 자 어떻게 대처해야 자, 됩니까? 일단은 마약을 이제 복용했다. 원래는 투약을 하게 되면 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약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음료나 젤리 같은 걸로 약간 흡입했을 때 자연적으로 그건 사실 나가고 크게 중독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처음 하고 만다면요. 다만 이제 많이 복용을 해가지고 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1시간 이내에 위 세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특히 나이 든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중독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점입 가경입니다. 연희동 사저에서 벌어졌다는 억소리 나는 쩐의 향연인데요. 그 은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냥 손님들 오셨을 때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이제 계속 돈 봉투를 해서 드리는 건 자주 봤고 그리고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이제 지상에 위치한 그 할아버지의 침실을 지나서 할아버지의 서재가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도 벽에 항상 현금이 가득하고 그 주말마다 손님들이 오시거나 예.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더플백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가득 담으면 이제 하나당 뭐 몇 억씩 담기잖아요. 예. 그렇게 들고 가시고. 네, 전우원 씨가 말하는 더플백. 속칭 따블백 하는 그 군대 큰 가방 말이라는 겁니다.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서울 연희동 사저 내부의 은밀한 구조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폭로했다죠. 사실 뭐 저는 그 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손자가 이야기했으면 이게 100% 거짓말이다. 이게 100% 과장됐다. 절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전 의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옷장 밑에 비밀 통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 하는 지금 거예요. 그린 전 예, 의원 씨가 그림이.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옷장 밑에 비밀 통로가 있었고 벽 뒤에 비밀 금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연희동 자택의 내부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 의원 씨 말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그 손님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게 미니멈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더블백이라고 했는데 더블백에 돈이 얼마만큼 차고 더플백이에요. 영어로는 더플백입니다. 예, 네. 더블백에 얼마만큼 많은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진짜 추징돼야 되는 금액들이 저렇게 흘러갔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이 돈 봉투를 쌓아놓고 나눠줬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 액수가 1,000만 원씩이었다. 당시 돈 1,000만 원씩이었다. 이게 손자의 폭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증은 필요합니다. 전원 씨는 연희동의 비밀의 방 그리고 금고에 쌓여있던 현금 뭉치의 일부 사용 정황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항상 이제 그냥 어디서 이제 오면은 네. 또 비서분들도 이제 들고 오시면 또 쌓아놓고 또 필요한 사람 또 가져가고 비밀의 방이 아니어도 그냥 집에 계속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도와주신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 충성을 다해서 네. 바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입을 닫으신 분들이 많고. 전원 씨 계속해서 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듯 했다. 이게 이제 뭐 본인이 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는 짐작들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돈과 관련해 돈 세탁, 충성이란 단어를 전원 씨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림도 있지만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어낼 것 같으면 뭐 더플백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림도 잘 못 그렸을 거고 실제로 본인의 이제 표현은 그래요. 하늘에 떨어질 만큼 돈이 많았다. 그리고 뭐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더플백에서 가족들이 그냥 1억씩 수억씩 갖고 가는 것도 있었고 비서들이 돈 세탁 얘기까지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지어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구체성이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황이 지금 좀 담보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용 더플백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 그렇죠. 하는 그 거고. 더플백을 사실 군대 간 사람 알겠죠. 전두환 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펼치면 웬만한 엄청납니다. 뭐 사람 높이가. 키에 네. 목까지 정도 오게 되는데 거기다 돈을 담았으니까 몇 억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될 듯한 그런 액수와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우원 씨의 친모죠. 전재용 씨의 둘째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친모도 폭로에 가세한 듯 합니다. 일부 조력자들이 아파트를 받아가기로 했다는 건데요. 전원 씨는 같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친모를 걱정하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 며느리 그러니까 이게 친모예요. 친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도처럼 쭉 지금 저 CG에도 나오는데 저도 이 말 듣고 진짠가 싶었는데 할머니 옥장 양쪽에 옷장 문인지 뭔가 있는데 쭉 밀면 벽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은행 대형 금고 같은 쇠로 된 핸들 아시죠? 동그랗게 그렇죠. 예, 돌리는 이렇게 거죠. 돌리는 예. 거 있잖아요. 엄청. 그리고 그 크기가 안방 정도 크기에서 제가 안방이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도 연희동 저택이라고 말하면 안방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안방이 제일 컸으니까요. 어릴 때. 거기에 벽에다가 현금만 가득 영화 카르텔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 보면 벽에 이렇게 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야기였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지어내겠다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어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전두환 씨 비서들이 네.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씩 받아갔다고 그게 얘기하거든요. 얼마쯤 될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처럼 몇십억 할 때는 아니고요.
1억 수억이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추적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음직한 폭로들입니다. 최근에 55억 추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꽉 막혀 있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수사에도 좀 숨통이 이번 폭로가 좀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옛날에 검찰이 이미 압류를 했던 거고 그게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사가 중간에 이의 신청이 돌았는 게 이제 결국 해결됐는데 보시면 경기도 오산에 임야 5필지 자리가 있었고 이걸 2013년에 검찰이 압류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 만들어지는 즈음에 사실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진짜 열심히 수사 좀 하라 그래서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2013년 검찰이 압류했는데 이걸 신탁사인 A사가 압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 거예요. 제기했고 2017년에 이게 공매처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로 치면 그냥 경매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게 공매인데 네. 그래서 75억 6천만 원을 배분했고 이 중에서 5필지 중 3필지가 공매대금 배분 취소송을 통해서 제기되었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 55억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전두환 씨 사망 전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가능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저런 게 이제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건 아직 여전히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찰과 정치권은 모두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867억 원 어떻게 이 특별법이라도 써서 그렇죠. 추징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전우원 씨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못 받았던 860억 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몰수가 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전두환 씨 지금 사망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있는 법이 이른바 전두환 3법은 사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 입법이고 소급 입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헌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독립몰수제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독립몰수제 시청자분들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사망을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뭔가 있으면 몰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에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두환 씨가 지금 사망을 했지만 뭐 범죄가 됐고 뭔가 몰수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몰수하는 걸 독립몰수제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만약에 한다면 가능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도입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또 이것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개인한테 또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전두환 일가를 위해서 독립몰수제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전두환 일가 입장에서는 위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얘기입니까? 독립몰수제 좋다 좋지만 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느냐 왜 소급해서 우리만 시키느냐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책 방송이니까 제가 딱 한 10초만 시간을 중요하죠. 주시면 예. 독립몰수라는 게 이제 2017년부터 검찰에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거고 어떤 건가 하면 미국에 이제 독립몰수제도가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법의 몰수라는 게 형사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와야 이렇게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형사재판에 유죄 판결이 안 나오면 몰수할 수 없는데 조직폭력배 예를 들어볼게요. 조직폭력배가 만약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불법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하면 조직폭력배에게 계속 돈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의 유죄 판결 말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독립해서 행정몰수나 민사몰수를 하게끔 하자. 형사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재판에서 이거 불법 재산이니까 우리 국가가 압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국가가 몰수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진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그 법 체계를 유지하면 지금 첨단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들이 과학화되는 이러한 범죄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독립몰수제 제가 2017년부터 주장했으니까요. 문제 있으면 시정하시면 되고 개선하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입 방향 이제는 집단지성을 모아서 한 번 정도 논의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몰수제를 이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우원 씨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를 찾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31일이었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며 5.18 묘역의 묘비를
자신의 코트로 닦아내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네. 당시에 이 장면이 많이 뭉클했어요. 지금 이제 5.18 그 유족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렇게 하고 저때 입었던 이제 저 검은색 코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코트로 묘비를 닦는 모습, 그 옆에서 그걸 안 닦아도 된다 하니까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감동을 좀 받았던 자, 저 장면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옆에서 굳이 저럴 필요 없다 하니까 아니다, 이걸로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본인 뭐 당시에 이 전두환 일가 중에는 정말 처음으로 이 국민묘지, 민주묘지에 갔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단체나 유가족들도 많이 왔던 상황이고, 다만 전우원 씨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가서 또다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다시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 자신의 코트로 뭐 휴지가 있어서 그걸로 닦으라는 것도 굳이 마다하고 묘비를 닦아냈던 전우원 씨. 미국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광주를 다시 찾고 있다는 입장은 좀 확고해 보여요.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음 문제겠죠. 우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마약했는 부분은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미국에 이 스타가 안 나올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미국에 가는 거는 전 논외로 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광주의 정신이 대동의 정신이거든요. 네. 같이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제대로 된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정성을 어떻게 더 보이는지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이건 변호사님은 저나 같은 생각일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처벌을 받아요.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기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걸로는 처벌 못 받더라도 적어도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310조가 있어요. 공익에 맞고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마침표를 제가 찍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조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직접 알리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자 씨가 지금 뭐 연희동 사저에 없다, 숨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전우원 씨를 했습니다. 물론 검증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우원 씨는 가족들과 지내며 다소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 몇 가지를 토로했는데요.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새엄마 박상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저희 막 내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저희 가족들 앞에 가서는 막 응원해, 은성아 일로 와, 막 그래 하면서 완전 막 연기를. 오 마이 갓. 그만하겠습니다. 네, 뭐 계모죠. 박상아 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우원 씨는 자신의 외증조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모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친모의 할아버지가 본인한테 외증조부가 되죠. 그렇죠. 독립유공자니까 자랑스럽다면서 본인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두환 일가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새엄마 박상아 씨 얘기도 하면서 또 밝힌 얘기 중에 전두환 얘기를 하는데 어리광 부리다가 어퍼컷 한번 맞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휴게소에서 막 투정 같은 걸 부렸는데 아마 본인이 막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한 방 맞았다, 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뭐 돈 얘기도 하고 그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신변, 옛날 얘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좀 더 구체성을 좀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상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예뻐하느라고 장난스럽게 때린 거냐, 네. 아니면 뭐 정말 뭐 제네럴 전이 군기 잡듯이 한 거냐, 별별 얘기가 다 많더라고요. 그 뭐 반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자를 때리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뭐 전두환이 누구든 간에 약간 재미로 하는데, 물론 또 그런 어떤 군인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본인한테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기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또 하나의 사람, 뭐 전두환 씨의 아들들, 뭐 자녀들이나 뭐 관계자도 있겠지만 부인 이순자 씨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전우원 씨는
할머니는 지금 연희동에 없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나오면 좋은데 이 팩트 체크를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순자 씨가 지금 그 장소에 있지 않고 이걸 뭘 가지고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하면 경비 없는 초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있으면 그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이순자 씨가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있으면 초소에 늘상 경비원이 있었는데 경비원이 없다. 우리 대사관 가면 대사관 깃발이 올라오느냐, 깃발이 올라오지 않느냐, 대사관 차가 있으면 앞에 그 나라 국기가 올라오느냐, 그거 올라오지 이제 않느냐. 대사의 존재와 부재를 그렇죠. 나타내는 예, 표시니까. 나타내는 표시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전우원 씨의 기억 속에는 그 초소에 경비원이 없으면 할머니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뭐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고 어디 잠시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주제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연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